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저녁 설거지가 남아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여는 손끝엔 벌써부터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달걀 2개, 시든 시금치 한 줌, 그리고 남은 멸치 한 덩이. 그걸로 아침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지? 이 질문은 사실 메뉴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먹으면서 불평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대충 넘길 것이며, 아무도 반찬 하나에 담긴 정성을 알아채지 못하리라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앞치마 끈을 조용히 맵니다. 말없이 묵묵히. 어느 날 그런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힘들다면서도 밥은 꼭 챙겨?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치면서도 매일 밥상을 차리는지, 무엇을 위해 반복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의무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인지조차.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밥 한 그릇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려한 편집도 자극적인 자막도 없는 조용한 화면 속에서 한 스님이 정갈하게 말합니다. 밥을 짓는 일은 수행입니다. 반찬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아침마다 느꼈던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죠. 영상 속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큰일을 해야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조용히 간을 맞추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시든 줄 알았던 시금치의 잎사귀 끝에 아직 푸른 기운이 남아 있었고, 그걸 다듬는 손끝은 오늘따라 한결 고요해 보였습니다. 밥을 짓는 일이 수행이라면 나는 매일 수백 번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익숙했던 주방의 공기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선 매일 분주함과 피로가 있었지만 사실 그 속엔 오래도록 쌓여있던 정진의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밥상, 그 속에는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상 위에 쌓인 그 모든 것들, 그건 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문을 조금 더 열어보려 합니다. 부엌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부처님이 전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어. 그저 가족 위에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말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수고, 알아주지 않는 고생. 특히 매일 세 끼 밥을 짓고 묵묵히 가족을 챙기는 삶을 살아온 이들일수록 그 질문은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네. 말, 행동, 생각 이 모두가 업이네. 그리고 그 업은 매일매일 쌓여 우리 삶을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은 범죄 같은 큰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작게, 더 조용히
부엌과 거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속에 담겨 만들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아, 또 시작이네. 혹은 오늘은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작은 생각 하나에도 업의 씨앗은 심어집니다. 부처님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 자란 식물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짓는 말, 행동, 생각이라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열매로 되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씨앗은 부엌에서도 자랍니다. 예를 들어 반찬 하나를 만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고마운 줄 몰라. 그 순간 음식은 이미 탁해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기운이 음식에 스며드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먹을 사람 생각하며 만들자. 오늘 하루 힘들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만든 국 한 그릇은 그 자체로 따뜻한 업이 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피로를 풀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선업입니다. 물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억울함이 치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감정을 다스리는가에 따라 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이 들거든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거라. 그러면 마음이 투명해진다. 어쩌면 밥상을 차리는 매 순간이 바로 그 알아차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된장을 푸는 손끝, 물을 써는 칼끝,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매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지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짓는 밥상 위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업이 담기고 선업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된장을 푸는 손끝, 물을 써는 칼끝,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짓고 있는지, 무엇을 담아 내 가족에게 건네고 있는지, 조금은 달라진 시선이 부엌 안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지는 않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작은 상처 하나에 다시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낸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 반찬 하나에도 내 마음을 담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말 한마디 없는 아침 식탁은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소리 없는 침묵이 오히려 큰 소리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베었지요. 그녀는 문득 이 조용한 식탁이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엌에서 이와 비슷한 감정들이 종종 피어오르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감정의 쌓임과 폭발을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이며 업장이란 그 행위들이 반복되며 쌓여 결국
마음과 삶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말해, 업장이란 쌓인 악업이 만든 무거운 기운, 즉 삶을 피곤하게 하고 관계를 엉키게 하며 자신조차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게 만드는 정서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부엌엔 어떤 업장이 쌓여 있었던 걸까요? 첫째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늘 참고 양보하고 말없이 웃으며 지내왔던 시간들. 누군가에겐 미덕이었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외침이 말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무의식적인 말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만들어봐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표정은 굳어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가족과의 거리감을 만들게 되죠. 셋째는 이어받은 업이었습니다.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대 혼자 만든 것만은 아닐 수 있다네. 조상으로부터 혹은 과거의 삶에서 이어진 업이 그대 안에 스며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네. 그렇다면 업장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조금만 건드려도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또 이 반찬이야? 단순한 투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고단함이 전부 뒤엉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는다네. 나뭇잎이 개울물 위에 하나씩 천천히 내려앉듯 쌓이는 것이네. 하루 한 번의 서운함, 하루 한마디의 무시, 하루 한 끼의 외로움. 그게 바로 업장이 쌓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자주 머무는 부엌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무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부엌은 또 가장 먼저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수행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장이 쌓인 자리에 정진이 깃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녀는 어느 날부터 밥을 짓기 전 잠깐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딱 10초 정도. 냄비에 물을 올리기 전,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기 전, 고요하게 손끝을 멈추고 속으로 말했지요. 이 음식이 누군가의 기운이 되기를. 예전 같았으면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리며 피곤한 몸을 질질 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요리를 단지 먹는 것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로 보기 시작했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칼을 쥐는 손끝, 불을 켤 때 느껴지는 열기, 지글지글 볶아지는 고소한 냄새. 그 모든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정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금 더 맑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네. 그녀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진하는 중이야. 이 국 한 그릇에도 내가 담은 진심이 있다면 그것도 수행이지. 이 마음가짐은 참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자주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아무도 나를 안 챙겨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감정의 찌꺼기가 얼마나 부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그 무거움을 스스로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반찬 하나에 참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제 딸아이에게 말이 좀 날카로웠지. 이 멸치볶음은 조금 부드럽게 볶아야겠다. 남편이 요즘 힘든가 보다.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는 빼야지. 말로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음식이라는 매개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음식의 맛을 바꾸고 식탁의 공기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와 정진을 업장을 소멸하는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업장을 덜어내는 세 가지 실천 중 첫 번째는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엌의 일들이 바로 그 선업이었죠. 두 번째는 참회입니다. 잘못을 안다는 건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똑같은 감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수행입니다. 비록 절에 가지 않더라도, 엎드려 108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매일 밥상을 차리며 자신의 마음을 하루 3번 돌아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일상 속 정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볶으며 원망하지 않았고, 달걀말이를 만들며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맛은 예전보다 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어느 날 식탁에서 조용히 돌아왔지요. 딸아이가 국을 한 숟갈 떠먹은 뒤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 좀 달라. 맛있어. 남편도 말없이 반찬을 집어먹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도 그 순간 그녀는 조금 위로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세 끼를 차려야 했고 설거지는 또 반복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분명 어느 수행자처럼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식탁, 똑같은 반찬, 똑같은 하루였는데 그녀는 점점 덜 지쳤습니다. 피로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피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전과는 달라졌지요.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먼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가 젓가락 놓을게.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보다 밥을 더 천천히 씹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국을 2번이나 더 떠먹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 모든 걸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죠. 이게 다 정진의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부처님은 정진의 열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 고요하지만 열매를 맺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네. 선업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네. 그녀가 짓던 밥 한 끼, 반찬 하나, 설거지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들이 조용히 가족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말 오후 남편은 생선을 사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등어 맛있었잖아. 이거 좀 구워줘. 예전엔 장을 보는 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고 무슨 반찬이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먼저 생선을 골라온 것이 그녀에겐 꽤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요즘 자주 부엌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냄비를 슬쩍 열어보거나 반찬 하나를 몰래 집어먹으며 말하곤 했죠. 이건 뭐야? 오늘은 좀 맛있네.
투정 섞인 말투였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넣지 말라던 양파 다시 넣었더니 맛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주말에 된장찌개 한번 끓여볼까? 그 말에 그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부처님은 업이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그녀의 정진은 단지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용한 변화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엔 말 한마디 없는 식탁이 고요한 전쟁터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국을 퍼주는 손짓,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눈빛, 그 조용한 교감이 이 집안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고 허리는 쑤셨으며 냄비 바닥은 종종 눌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보태는 일이 아닌 자신을 닦는 수행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었죠. 음식을 만들면서 업장을 녹였고 마음을 담으면서 업을 정화했으며 관계를 회복하면서 선업을 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업을 베풀어야 하네. 그대가 다스린 말 한마디, 익혀낸 반찬 하나에도 그대의 수행은 깃들어 있을 것이네. 그녀는 이제 부엌을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자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를 담으며 과거의 억울함을 조금씩 내려놓았고 식탁 앞에서 오늘의 평화를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그 평화는 말없이 흘러 식구들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도 번뇌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이 아팠고 장보는 길엔 마트 주차장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는 현관 앞에서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고 남편은 밥 뭐야?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녀는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이미 마음속엔 왜 나만이라는 문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꺼내며 접시를 놓는 손끝이 점점 거칠어졌고 국을 데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다시 이러면 뭐해?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그날 저녁 식탁은 말없이 지나갔고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부엌 불을 끄기 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고요를 가장 자주 깨는 것은 바로 마음속 습관된 분노와 번뇌이네. 정진을 한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진이 깊어질수록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지요.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억울함,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삶을 통제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반찬 하나라는 결과물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감정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습이업장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악업의 패턴이 되어 몸과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죠. 습이는 물든 천과 같아서
비를 맞지 않아도 젖은 것처럼. 상황이 없어도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법이네.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잠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조금씩 떠올려 보았어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딸아이의 투정이 왜 그토록 날카롭게 들렸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찬찬히 내려다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정진은 잘 지어낸 밥상보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연습에 가깝다는 걸요.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용서란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깨어나면 되네. 그것이 진짜 정진이네. 그녀는 물을 끓이고 다시 된장을 풀었습니다. 식구들이 잠든 밤 혼자 국을 끓이는 시간. 그 안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불쑥 올라오는 짜증도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물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녀가 택한 수행이었죠. 삶이란 원래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앉았던 마음이 내일은 다시 들썩이고 들썩였던 감정이 또 어느 날엔 잦아들기도 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물결이 이는 연못 앞에 앉아 물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네. 그녀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기를, 그 마음으로 만든 반찬 하나가 다시 가족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를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정진은 완성되는 행위가 아니라 되풀이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요. 매일 밥상을 차리며 그녀는 여전히 서운했고 가끔은 화가 났으며 어떤 날은 조용히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마음의 물결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비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자비는 처음부터 뜨겁고 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비는 작은 불편을 감내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도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딸아이가 반찬을 건드리지도 않고 밥만 먹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입술을 깨물고 속상해했을 그녀는 그날은 잠시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물컵을 하나 더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밥상 위에 조용히 놓이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비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네. 그대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해하려는 순간 자비는 스스로 피어나게 되어 있네. 그녀는 어느 날 딸아이의 방에서 우연히 메모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엔 요즘 너무 피곤해. 공부도 지겹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몰랐던 딸아이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무심하다 생각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피로와 무기력에서 나온 방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작은 배려 하나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접시엔 양파를 뺀 계란말이를 올렸고 남편의 국엔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알아주고 싶다는 뜻을 담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반찬이 좀 다르네. 기분 좋은 맛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을 좀 달리 해봤어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 속엔 참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되풀이, 눈물, 참음, 정진, 그리고 깨달음까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되풀이되는 행위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머물면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있었고 하기 싫은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행위가 자신을 닦는 시간이자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밥상은 그저 식사가 아닌 수행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루 3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족의 고통을 품어내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더 잘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화가 많았을까? 그런 질문 대신 그땐 힘들었으니까 그랬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속삭이게 되었지요.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품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부엌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쌓이고 조금 짠 국물도 있고 가끔은 타버린 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행의 일부가 되었고 자비의 씨앗이 되어 오늘도 조용히 산 위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된 어느 아침 그녀는 부엌 창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햇살은 한층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두부를 썰어 넣은 김칫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팔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오르며 부엌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아침도 한숨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찬을 남길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 행동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네. 그대가 쌓고 그대가 녹이며 결국 그대가 벗어나는 것이네. 그녀가 업장을 벗기 시작한 건 거창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딸아이는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잘 익은 오징어채 볶음을 놓고 된장국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녀는 그 식탁이 너무도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자 딸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예전에 먹던 그 맛이네. 기억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묵은지가 깊은 맛이네. 오늘따라 좋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요. 이제 괜찮다. 업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고 더 이상 삶을 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저 매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담는 삶을 선택했지요.
그 삶은 조용했고 느렸지만 참으로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은 한 그릇이 1000가지 경문보다 귀하니 그 밥상 위에 깃든 자비와 수행은 곧 업장을 녹이는 불의 가피가 되느니라. 그녀는 매 끼니를 정성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가족을 위한 자비였으며 세상에 남기는 조용한 선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엌에 서서 고단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대라면 그대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반찬 하나, 국 한 그릇, 손끝에 온기 하나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곧 수행이고 업장을 녹이는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세 끼의 밥상 위에서 조용한 수행과 자비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게 따뜻한 선업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